초기 근대 미술,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A. 르네상스 이후 근대 미술은 크게 초기 근대와 후기 근대로 구분하여 미술적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초기 근대 미술은 로코코의 퇴폐미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다. 로코코의 감성적이고 유약하며 여성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이 다시 여전히 고대 미술이나 르네상스의 이성적이고 강인하며 남성적인 모습으로의 회귀를 낳은 것이다. 이들은 예술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로 돌아가고자 했기에 신고전주의로 불린다. 사실 신고전주의는 화풍에 있어서는 새로울 게 없다. 그리스 로마 미술로의 복귀가 이들의 추구점이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술사에서는 이성과 감성,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르네상스의 이성에 대한 반대가 바로크와 로코코의 감성을 낳고 이에 대한 반대가 다시 신고전주의의 이성 추구를 낳은 것이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신고전주의의 이성 추구에 반대해서 다시 낭만주의가 인간의 감성을 앞세우며 등장한다. 초기 근대 미술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결이다. 우선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로코코의 퇴폐미에 대한 저항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시 프랑스로 수용되어 절정을 맞이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었다. 국가 주도의 의도적인 확산에 그 원인이 있다.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프랑스 로코코의 향락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엄숙하고 계몽적이며 애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화가를 양성했다. 이 아카데미에 소속된 화가들은 매년 2차례에 열리는 살롱전에 참여할 수 있었고 살롱전은 국가적 관심 속에 괴체되었다. 그런데 살롱전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작품은 언제나 성경, 신화, 고대사 등을 다루는 역사적 작품이었다. 그런 까닭에 화가들은 역사적인 측면에 몰두하게 되었고 개인이 주관과 감성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살롱전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막대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쌓은 인물이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다비드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프랑스 전체의 미술적 흐름을 고전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로 바꾸는 데에 기여했다.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마라의 죽음, 호라티우스의 맹세, 소크라테스의 죽음 등이 있다. 위 작품은 독배를 들기 직전에 소크라테스가 고결함을 지키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밝히는 장면이다. 다비드는 개별 인물의 사실적인 묘사와 안정적인 배치로 고전주의적인 안정감과 비율 조화를 훌륭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비드 이외의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은 앵그르다. 그는 다비드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스스로를 혁신적 인물이 아니라 고전 미술을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고대 미술은 남성이 근육이나 누드를 미적 대상으로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앵그르는 여성이 누드를 주로 그렸다. 그리는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리스 조각 작품이 미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고전풍의 세련미로 그려낸 까닭에 그는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화가로 평가된다. 앵그르의 여성은 그려내는 천재적인 소묘 능력과 미적 탕월성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후 회화에서 남성 누드는 거의 사라지고 여성 누드가 프랑스 예술계를 지배했다. 대표작으로는 그랑 오달리스크, 샘
터키 용탕 등이 있다. 낭만주의 B.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 이성적이고 엄숙하며 절대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신고전주의가 고대를 모방하고 재현하려고만 할 뿐 개인이 감성과 주관이 탁월성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창작자의 주관과 표현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공상과 환상의 세계를 그림이 대상으로 하는 낭만주의 미술이 탄생했다. 감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바로크 로코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화려하고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화가의 강렬한 내면을 외부 세계에 투영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작가의 주관적 해석과 내면의 감성을 중시하는 까닭에 낭만주의는 자연스럽게 작가의 천재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격정적이고 창백하며 고뇌로 가득 찬 전형적인 천재의 이미지는 이때 확립된다. 낭만주의 미술의 창시자격인 인물은 제리코다. 그의 작품 메두사호의 뗏목은 당시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낭만주의 미술의 전형적인 요소들인 강렬한 움직임, 강렬한 명암 대비와 색채, 효과, 그리고 극적인 상황 등을 모범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다. 메두사호의 뗏목은 당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실제 사건을 소재로 그려내고 있다. 1816년 프랑스에서 식민지 아프리카로 떠나는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가 침몰했는데 급조된 뗏목에 150명이 타고 13일간 표류하다가 죽음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방향키도 없고 난간도 없는 뗏목에서 파도가 치자 수많은 사람이 쓸려 나갔고 총을 가진 사람들은 뗏목의 중앙을 차지하고자 사람들을 죽였다. 강렬한 태양 아래서의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시체를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15일간의 표류 후에 아르기스호에 구조되었을 때 15만 명이 살아남았다. 제리코는 아르기스호를 처음 발견한 극적인 순간을 상상력으로 화폭에 담았다. 뗏목이 아래쪽으로 즐비한 시체들과 죽음이 처참함 속에서 희망이 발견되는 순간을 격정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제리코의 친구이자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들라크루아는 후에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대표작은 너무도 유명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며 낭만주의의 선언서처럼 여겨지는 사르다나 팔로스의 죽음도 그의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기원전 7세기 전에 고대 아시리아의 왕인 사르다나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적에게 포위되어 2년 정도를 궁정에 갇혀 살게 되었다. 결국 적들이 최종적으로 침입하기 직전에 사르다나팔은 모든 애척가 에마를 죽이고 궁정을 불태우게 했다. 들라크루아는 이 극단적이고 극적인 장면을 상상력을 가미해 아름답게 그려냈다. 초기 근대 미술은 이성과 절대적 객관성을 강조한 신고전주의와 감성과 주관성을 강조한 낭만주의로 구분된다. 이성과 감성, 절대와 상대의 대립은 후기 근대까지 반복된다. 이제 후기 근대의 미술 사조를 알아볼 차례다. 후기 근대 미술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사실주의 A. 사실주의는 리얼리즘과 같은 말로 낭만주의가 보여주는 극적이고 과장된 미적 양식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탄생했다. 낭만주의가 화가의 상상력과 이상적인 세계의 창조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사실주의는 사실적 그림을 그리길 요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데에 있다. 무엇이 사실인가? 눈에 보이는 자연과 인물을 단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사실인가?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당시 사진기 발명과 함께 화가들로부터 회의적으로 여겨지고 거부되었다.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 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만약 정확한 묘사가 예술의 기준이 된다면 그 어떤 화가도 사진기만큼의 예술적 창작을 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사실주의에서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똑같이 그려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릴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사실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남루한 현실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사실주의 이전의 그림들은 역사적인 영웅을 용맹하게 그린다거나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가진 누드의 여신을 그린다거나 한껏 치장한 귀족을 아름답게 그렸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적 현실이라는 사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다. 사실주의 미술은 진짜 사실을 그려내려고 노력했다. 노동자의 남루한 삶이나 옆집이 가난한 이웃, 노동의 고됨을 가감없이 묘사했다.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은 쿠르베로, 사실주의의 시작을 알린 인물인 동시에 사실주의 미술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쿠르베는 파리 살롱전에 오르낭이 매장을 출품하여 엄숙한 아카데미 비평가들이 혹평과 대중의 환호를 모두 받았다. 자신이 고향 오르낭에서 일어난 장례식을 그려낸 작품으로 가운데 구덩이를 기준으로 늘어선 사람들은 실제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그렸다. 이들은 장례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두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이 작품은 크기는 6m에 이른다고 하니 이다지도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건을 왜 이렇게 대단하게 그려 놓았는지 당시 사람들은 당혹스러워 했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례식에 대한 소재는 흔했는데 모두 교회나 신과 연결된 개인이 성스러움을 소재로 했기에 때문에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오르낭이 매장은 사실주의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그는 돌 깨는 사람, 화가의 아틀리에 등 현실의 모습을 가감없이 담담하게 보여주는 사실적인 그림들을 그렸다. 당대의 가난한 다수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렸을 뿐이지만 쿠르베의 그림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인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왕과 귀족 중심의 엘리트주의에서 다수의 가난한 민중의 참여가 강조된 민주주의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당시는 이념이 대립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세계관과 민중을 중심으로 한 혁명적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민중을 회화의 주인공으로 가져온 것만으로도 그의 작품은 진보적 성향을 강력하게 대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 방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이념성으로 결국 20세기가 되면 사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를 추구하는 공산주의 정치 이념을 대변하게 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불리는 이러한 미술사조는 1934년 제1회 소비에트 작가회의에서 사회주의 사상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창작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확산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미술이 위의 추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이념 전달이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중세 암흑기 교회 미술과 비슷한 양상을 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당시 사실주의는 예술에서 배제되었던 일상을 예술의 소재로 대비시켰고 예술계와 대중에게 예술의 이민을 새롭게 고민하게 했다. 인상주의 B 작가의 주관과 감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인상주의를 낭만주의와 같이 상대주의적 미술로 분류했으나 인상주의는 고전주의뿐만 아니라 낭만주의에 대해서도 저항하며 탄생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탄생한 인상주의도 사실주의처럼 낭만주의의 비현실적이고 과장적인 화풍을 거부하고 일상적인 삶과 자연을 그려내려고 했다. 다만 사실주의가 민중의 가난과
노동이라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이 소재를 채택함으로써 이념적인 측면이 드러난다면 인상주의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가감없이 그려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지금 이 순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려 했다. 엄밀히 말해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 보이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닌 언어를 본다고 하는 편이 실제에 더 부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눈앞에 흰색 컵이 있다. 컵은 분명 2차원적으로 일부만 눈에 들어올 테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컵의 뒷부분을 이미 가정하고 완벽한 컵으로 인식한다. 또한 컵의 그림자나 표면이 반사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컵은 흰색이 완벽한 형태로 개념화된다. 사실 우리가 본 것은 컵이 실제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컵의 개념이다.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물체를 재구성한다. 마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개념이나 이념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흰색 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 아래서 이리저리 순간적으로 반짝이고 변화하는 컵 표면의 색깔을 그리려고 했다. 지금 이 순간이 컵의 인상을 빠른 분놀림으로 화풍에 담으려 한 것이다. 이러한 인상주의 화풍이 시작이면서 동시에 완성되었던 인물은 모네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인상 해돋이, 수련 연작, 일본식 정원, 루앙 대성당 등 대단히 많은데 아름다운 색채로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다. 인상주의라는 용어를 탄생하게 한 작품 인상해돋이는 모네가 고향집에서 항구를 내려다보며 즉흥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현대인이 시각으로 보면 해가 뜨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림이란 일단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서 보여준 듯 두꺼운 물감으로 무게감 있게 표현되어야만 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부칠이 그대로 보이는 모네의 그림을 너무 못 그린 그림이라고 평가했다. 모네 이외에도 같은 시대에 인상파로 분류된 화가들로는 마네, 루누아르, 드가, 로댕 등이 있는데 이들은 보통 정기 인상주의로 불린다. 이들은 같은 인상파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각각의 화풍과 표현 기법은 공통 부모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롭다. 다만 기존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갖는 소재의 역사성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탈피하고 지금 당장의 이미지와 일상을 그리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정기 인상주의 단계를 거쳐 독자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주의를 넘어서려고 노력한 화가 집단을 인상주의 이후에 나타난 화가들이라는 의미로 후기 인상파라고 부른다. 이들은 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그림을 그렸다. 대표적인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는 고흐, 고갱, 세잔 등이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고흐와 고갱이 특별히 인기가 많다. 특히 고흐는 삶의 처절함과 그림이 독특하고 화려한 색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화가들 중 미술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인물은 세잔이다. 세잔은 근대를 마무리하고 현대 미술을 탄생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처음에 세잔은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며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사물의 형태보다는 순간적인 빛의 변화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세잔은 사물의 형태적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물들에서 견고하고 영구적인 형태를 찾아내려고 했다. 예를 들어 현실이 불완전한 사과는 기하기 구로, 나무는 원기둥으로, 산은 원뿔로 환원하려 했다. 이렇게 사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그는 비슷한 그림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렸다. 대표적으로 목욕하는 사람, 카드놀이 하는 사람,
생 빅투아르산 정물화는 비슷한 그림이 수없이 존재한다. 그중 정물화는 테이블 위에 사과와 접시와 꽃병을 두고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그렸다. 이 그림들은 순간적으로 보면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인가 어긋나 있고 잘못 그렸다는 생각이 든다. 앞의 그림에는 우선 하나의 테이블 위에 헝겊천이 놓여 있는데 그 왼쪽과 오른쪽 테이블 모서리에 평행이 맞지 않는다. 실수한 건가? 그렇지는 않다. 이러한 불일치는 세잔이 잘못 그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은 시각적으로 중간이 가려진 직선을 어긋나게 보거나 물체의 수평을 다르게 본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실체의 불일치를 이성이 조정함으로써 논리적이고 당연하게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이게 만든다. 세자는 사물을 반복해서 관찰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시각이 조정되기 전의 상태를 하나의 화폭에 구성한 것이다. 이 외에도 세잔의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더 찾을 수 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체리 접시가 테이블의 수평과 어긋나서 마치 체리 접시만을 위에서 따로 보고 그린 듯하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세잔이 의도적으로 관점을 어긋나게 한 것은 그가 정말로 그리고자 한 것이 순간의 인상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세자는 인상파와 결별한다. 인상주의가 순간적인 이미지를 빠르게 그릴 때 당연히 전제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단일한 시선이다. 인상주의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그림은 한 명의 화가의 관점에서 본 1인칭의 세계를 그린다. 이때의 주인공은 화가가 된다. 회화는 화가 중심이 세계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세잔이 그리고자 한 것은 사물 그 자체의 본질로 그림의 주인공은 사물의 본질이 된다. 생각해보면 실제 사물은 관찰자의 시선과 독립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세잔이 생각할 때 그림에 존재하는 화가의 단일한 시선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구성적 측면에서의 사물의 형태였다. 그래서 세잔이 그림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관측된 대상들이 동시에 하나의 화폭에 그려진 것이다. 세잔의 이러한 선구적인 작업은 후에 현대 입체파와 추상 미술을 탄생하게 함으로써 현대 미술이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근대의 미술을 정리해보자. 근대 미술은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진다. 초기 근대 미술은 이성을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와 감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의 대결로서 전통적인 미술적 대립의 구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후기에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가 등장하며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모두 비판한다. 특히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선택했던 소재의 역사성이나 종교성에서 벗어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것이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특징이다. 다만 사실주의가 노동과 민중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그렸다면 인상주의는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빛의 인상을 그리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상주의는 후기에 이르러 개성 넘치고 다채로운 천재적 화가들을 탄생시키며 실험적인 현대 미술로 넘어가는 다리가 된다. 이제 근대 미술을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미술로 구분해보자. 신고전주의 절대적 측면과 낭만주의의 상대적 측면은 각각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우선 사실주의는 감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의 과장된 화풍을 거부하고 실제 현실을 그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절대주의적 측면을 갖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사실주의가 정치적 이념성을 강하게 내포했고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중세의 그리스도교 미술처럼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포착되지 않는 논외의 미술 화풍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반면 인상주의는 낭만주의에 대한 거부이긴 하지만 화가 개인이 주관과 감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적 미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미술 흐름을 정리해보자.